예, 이어서 랜더 케이스 우리가 앞서 살펴봤고요. 이번에 이제 바로워 케이스를 볼 텐데 이자율이 상승할 때 이제 바로워들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뭐 똑같이 예, 버짓 라인이 이동하는 거 그려보면 되고요. 그래서 랜더와 바로워의 중요한 차이점은 이제 인다우먼트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점을 선택하는가만 이제 주목해서 보시면 이제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바로의 경우에 제가 예산선이 이동하기 전에 이자율이 상승하기 전에 R0 수준이었고 그때 이제 버짓 라인을 제가 점선 검정색 점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자율이 상승하기 전에 예산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의 인다우먼트 포인트는 2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렇게 버짓 라인이 인다우먼트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이렇게 버짓 라인이 랜더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회전할 거예요. 자, 제가 여기 그림에서는 이자율이 R0 수준일 때, 다시 말하면 상승하기 이전에 바로의 선택점은 이제 B0였고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을 찾았더니 B0고 이때의 소비는 C0 스타, 미래 소비는 C0 프라임 스타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바로의 현재 소득은 이만큼인데 소비가 C0 스타니까요. 이 사람은 이제 이만큼을 빌려서 소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차입의 크기, 차입의 규모, 빌리는 금액, 뭐 사실 돈은 아니고요. 리소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리는 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차입 규모가 되고, 자 의도적으로 제가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새로운 선택을 할 텐데 버즈 라인이 보다 더 가팔라졌을 때 이제 이전과 같은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버즈 라인이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버즈 라인이 이제 검정색 직선으로 표시를 했고 보시면 새로운 버즈 라인이고 이자율이 R0에서 R1으로 상승하면 새로운 버전 라인은 이제 검정색 직선과 같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물론 이전 수준의 효용을 얻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점은 더 이상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다시 한번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버전 라인 안쪽에 있는 점들은 다 선택할 수 있지만 이전에 선택했었던 점들은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선택할 수 있었던 점들이 어떤 점들이냐면 자, 노란색으로 표시했을 때 이제 이 점들이 사실 예전에 선택할 수 있었던 점들이지만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점들은 더 이상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을 찾아봤더니 요 무차별 곡선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이고 그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점이 대략 한 B1이다라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B0와 B1을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하기 전에 선택하는 점이 B0고 이자율이 상승한 이후에 선택하는 소비점이 B1인데 이 둘을 비교해 보면 뚜렷한 차이는 바로 현재 소비는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눈이 아프네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소비는 늘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림을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저는 편의상 그러니까 현재 소비가 감소하는 것은 제가 조작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미래 소비는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표현을 했고요. 의도적으로 표현을 했고 이제 앞서 랜더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대체 효과, substitution 이펙트와 소득 효과, 인컴 이펙트로 구분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ubstitution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비싼 거 적게 소비하고 상대적으로 싼 것을 많이 소비하는 거예요. 대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싸진 것은 비싼 것을 적게 소비하고요. 상대적으로 싼 것을 많이 소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로라고 하더라도 랜더와 똑같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현재 소비는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는 것이고요. 예, 미래 소비는 상대적으로 더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그럼 전과 마찬가지로 내가 빌리는 돈을 똑같이 빌린다면 이자율이 상승하기 전에 빌리는 만큼 제가 100만 원을 빌렸다면 이자율이 상승한 이후에도 똑같이 100만 원을 빌린다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래에 가서 제가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현재 소비를 조정하지 않고 똑같이 빌려서 소비를 한다면 미래에 갚아야 되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미래에 더 많이 갚아야 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미래에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것은 현재 소비를 위해서 차입을 줄이지 않고 이제 똑같이 빌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에 미래에 갚아야 될 금액이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많아진다는 것은 현재 소비가 더 비싸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소비가 더 많은 코스트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빌리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도 아닌데 전과 똑같이 소비하기 위해서 똑같이 빌렸는데 이자율이 높아진다면 더 많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현재 소비가 더 비싸진 것입니다. 그에 따른 코스트가 미래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빌려서 소비를 하는 사람이니까 바로원은. 그런데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것은 현재 소비가 더 비싸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는 더 비싸졌고 미래 소비는 상대적으로 더 싸졌어요. 그렇다면 substitution effect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경우에도 똑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현재 소비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싼 미래 소비를 늘리는 선택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전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선택은 B0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무차별 곡선을 제가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대체 효과를 찾아보는 것은 최초의 무차별 곡선을 먼저 찾아보고, 자, 이게 바로 B0를 선택했을 때 얻는 효용 수준을 보여주는 무차별 곡선입니다. 이 무차별 곡선상에서의 모든 점은 똑같은 효용을 얻게 돼요. 제가 B0를 선택했을 때 제 만족도가 만약에 100이었다면 다른 점을 선택하더라도 이 무차별 곡선상에서 제 만족도는 똑같이 100입니다. 이 무차별 곡선상에서 이제 새로운 예산선을 한번 그려보는데 기존의 무차별 곡선이죠. 그러니까 B0를 지나는 B0가 바로 이자율이 상승하기 전에 제가 선택했던 점입니다. B0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에 접하는 새로운 예산선을 한번 그려보는 건데요. 이 예산선의 기울기는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예산선의 기울기는 새로운 예산선을 한번 그려보는 거고요. 이때 이 예산선의 기울기는 증가한 이자율, 상승한 이자율로 표현되는 예산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R1인 이러한 예산선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율이 상승하기 전에 예산선은 이 점선과 같고요. 이제 이자율이 상승했다면 더 스티프해질 텐데 더 스티프해진 예산선을 이제 기존의 무차별 곡선에 접하도록 그린 것이 바로 이 붉은색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1 플러스 R1이고요. 상승한 이자율. 그러면 무차별 곡선에 접하는 점을 하나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F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점 F가 의미하는 것이 그러니까 B0에서 F로의 이동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대체 효과예요. 그래서 대체 효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B0에서 F로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B0에서의 소비 수준과 F에서의 현재 소비, 미래 소비를 각각 비교해 보면 현재 소비는 당연히 줄어들고요. 이만큼 현재 소비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현재 소비가 줄었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소득보다 현재 소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미래 소득을 끌어당겨 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입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자율이 상승해서 우리가 대체 효과를 그림으로 표시를 했더니 B0에서 F로의 이동이고 현재 소비는 당연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소비는 상대적으로 비싸졌으니까.
반대로 미래 소비는 늘어나겠죠. 원래 미래 소비는 이자율이 상승하기 전에 C0 프라임 스타였는데 이 처음 F에 대응하는 미래 소비는 대충 이쯤 있으니까 미래 소비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대치 효과 결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현재 소비는 줄어들고 미래 소비는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나중에 제가 이거 고쳐야 되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현재 소비는 줄어들고 미래 소비는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대체 효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소비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 소비는 미래 소득을 끌어당겨 와서 다시 말하면 빌려서 자신의 현재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소비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차입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차입을 이 그림에서 한번 제가 새롭게 지우고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얼마만큼을 빌리는가? 만약에 대체 효과에 따라서 빌리는 크기가 빌리는 양이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그림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보시죠. 빌리는 양은 빌리는 크기는 자, 이 사람의 인다우먼트는 이만큼이고요. 이게 바로 현재 소득입니다. y-타우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고 이 사람의 지금 그 이자율이 상승하기 전에는 이제 이만큼을 빌려서 사실 소비를 한 건데 대체 효과에 따르면 현재 소비가 이만큼으로 줄어들 테니까 빌리는 것이 이제는 요만큼만 빌리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축을 따라서 요 차이만큼 다른 색으로 해보죠. 자, 요 차이만큼이 바로 빌리는 양이 바로잉이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차입의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체 효과 결과 현재 소비를 줄이니까 그만큼 차입도 줄어들 거예요. 빌리는 것도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대체 효과의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소득 효과를 살펴볼 텐데 소득 효과는 랜더의 경우와 반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랜더의 경우는 뭐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자신의 의사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저축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뭐 현재 소비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선택을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을 때 이자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저축으로부터 얻는 이자 소득은 더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미래에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습니다. 저축을 더하지 않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컴 이펙트가 파지티브한 방향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해서 미래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바로의 경우에는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소비와 빌리는 크기를 조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100만 원을 빌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이자율이 상승했는데 빌리는 금액을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지 않고 똑같이 100만 원을 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가 되었을 때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전보다 늘어나겠죠. 이자율이 상승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증가해서 미래의 소비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되면 이자 부담을 더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래 소득에서 더 많은 부분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 소득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자 부담 때문에 미래 소득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축을 차입을 똑같이 하고 있을 때 이자 부담이 늘어나서 미래 소득은 감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컴 이펙트가 이제 거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컴 이펙트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다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소득이 줄어들면 거꾸로 소비는 다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컴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미래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라고 생각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모두 정상제라고 했어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는 모두 정상제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소득이 증가할 때 현재 소비도 늘어나고 미래 소비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거꾸로 작동하는 것이죠.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그렇다면 현재 소비도 줄어야 되고 미래 소비도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컴 이펙트는 여기에서 보시면 붉은색 예산선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선이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빌리는 돈의 양을 줄이거나 늘리지 않았을 때 미래가 되었을 때
더 많은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미래 소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의 상승은 마치 소득이 실질 소득이 줄어든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소득 효과는 F에서 B1으로의 이동이겠죠. 예산선은 더 안쪽으로 평행하게 이동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자율 상승에 의해서 새로운 예산선을 우리가 검은색 직선으로 표시한 거잖아요. 예산선은 이제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때의 선택을 우리가 잘 찾아보면 이제 B1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가장 높은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점을 찾아보면 그 무차별 곡선이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초록색인가요? 네, 초록색 무차별 곡선이고 파란색인지 초록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록색 만나는 접하는 점이 이제 B1이 되는 것이죠. 비교해 보시면 당연히 이건 이제 인컴 이펙트니까 F에서 B1으로 이동할 때는 현재 소비도 당연히 줄어들고 그렇죠? 미래 소비도 당연히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감소에 따른 이제 소비의 감소니까요. 둘 다 정상제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치셔야 되는 것은 인컴 이펙트에 따르면 커런 컨섬션도 줄어들어야 되고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자, 붉은색으로 쓸게요. 그래서 강의를 안 보시는 학생들도 이제 더러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 모니터링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다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봤고 누가 안 봤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제가 강의 노트 틀린 부분은 따로 뭐 이렇게 가상 강의실에 올려놓지 않고요. 강의를 통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혹시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no excuse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소비는 당연히 줄어야 되고 잘못됐어요. 현재 소비는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 소비도 당연히 줄어들어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substitution 우리가 지금 남은 건 이거예요. borrowing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방향만 우리가 좀 잘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대체 효과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borrower는 무조건 빌리는 사람이에요.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보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걸 선호하는 거죠.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best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선택하는 것이죠. 빌려서 미래 소득을 끌어당겨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서브스티튜션 이펙트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할 때 상대적으로 비싼 현재 소비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현재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적게 빌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잉은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같은 논리가 같은 리즈닝이 동시에 인컴 이펙트에도 적용이 되겠죠. 인컴 이펙트는 결과적으로는 이자율 상승이라는 것이 소득의 감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두어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소득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 상승이 실제적으로 소득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비도 줄어들고 미래 소비도 줄어듭니다. 그럼 당연히 바로잉도 줄어들겠죠. 인컴 이펙트에 따른 현재 소비 감소로 인해서 현재 소비를 조달하기 위한 차입도 빌리는 금액도 당연히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아래쪽으로. 그럼 우리의 이제 결과는 자명하죠. 현재 소비는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인컴 이펙트든 서브스티튜션 이펙트든 현재 소비는 당연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토탈 이펙트는 이 둘을 합친 게 토탈 이펙트잖아요. 당연히 현재 소비는 줄어들어야 되고 당연히 차입도 줄어들어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future consumption이 문제죠. future consumption은 대체 효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요. 하지만 인컴 이펙트에 따르면 미래 소비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탈 이펙트는 이 경우에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이 경우에는 물음표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 소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무엇인가를 말할 수는 없지만 앞서 우리가 랜더의 경우에서도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대체로 압도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substitution effect가 income effect를 dominate 한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의 경우에도
미래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인컴 이펙트로 인해서 미래 소비가 떨어지는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에 토탈 이펙트는 예, 상승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결과는 바로의 경우에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현재 소비는 당연히 줄어들고요.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인컴 이펙트든 서브스티션 이펙트든 그 다음에 현재 소비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차입도 줄이겠죠. 그만큼 많이 빌려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자율이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빌려서 소비하는 것을 조금 줄이겠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직관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미래 소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대체 효과가 더 크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상대적으로 싼 미래 소비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잘못됐습니다. 앞에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서 제가 잘못 그렸고 한번 이거 제가 확인을 못해서 이 부분을 고치지 못했었어요. 화살표를 이런 방향으로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바로잉도 떨어지고요. 토탈 이펙트는 당연히 크게 떨어질 것이고 퓨처 컨섬션은 이게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서브스티튜션 이펙트가 더 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표시한 대로 고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바로워들이 바로 크레딧 마켓에서 디맨드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서플라이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렌더들일 것이고 자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디맨드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로워들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결과는 뭐냐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비싼 현재 소비를 줄여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차입도 줄이겠죠. 그러니까 빌려서 소비하는 미래에 내가 소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빌려서 현재로 가지고 와서 소비하는 것을 전보다 덜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더 많은 이자 부담이 발생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승할 때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전보다 줄어들거나 혹은 계속해서 빌리는 사람들이 빌리는 금액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게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크레딧 디맨드 커브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자율이 상승할 때 이것은 실질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상승할 때 빌리려고 하는 금액은 이렇게 줄어들겠죠. 크레딧에 대한 디맨드 수요량은 이자율이 상승할 때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크레딧 서플라이 커브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상대적으로 현재 소비가 비싸지는 거니까 대체 효과가 더 크다고 우리가 가정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저축을 늘리는 것이죠. 더 많은 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저축을 하려고 할 것이고 우리가 금융기관이라든가 은행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은 제가 하지 않았지만 더 많은 자금이 시장에 공급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상 intertemporal substitution effect라고 이라고 하는 것을 본 건데요. 이건 이제 기간 간 대체 효과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시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고요. 어느 한 시점에 지금 현재 경제 내에 굉장히 큰 충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충격이 실제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보면 어느 한 시점에 발생한 충격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다음 기회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기회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혼란스럽기는 해요. 충격이 계속해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충격이 물론 한 번 와서 더 이상의 충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 충격이 그 다음 달로 또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 달로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충격이 지속적으로 파급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촉발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물론 충격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은 비교적 설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충격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국가 내 경제 내에서 뭔가 이렇게 펑 터진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계속해서 충격이 오는 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외부적으로 충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에요.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충격이 왔는데 그 충격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경제 내에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그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가계 부문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투 피리어드 모형은 사실상 아직 우리가 정부도 설명하지 않았고 정부도 우리가 설명하지 않았고 기업은 애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사이의 의사결정, 렌더와 바로워의 상이한 의사결정에 의해서 크레딧 마켓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만 본다면 어느 한 시점에 충격이 왔어요. 뭐 이자율 상승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 충격이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달라지겠죠. 바로워들은 전보다 더 적게 빌리려고 하고요. 현재 소비를 전부 다 줄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렌더들은 이자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전보다 더 많이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이한 행동으로 인해서 어느 한 시점에 나타난 충격이 그러니까 이자율 상승이라고 하는 충격이 혹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시장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행태가 오늘 그 선택이 달라질 것이고 그 행태의 변화가 그 다음 기회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다음 기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자율이 상승할 때 미래 소비의 상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현재 소비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질 때 소비자들은 현재 소비를 줄이고 현재 소비를 그러니까 미래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소스를 미래로 보내서 미래에 더 소비하려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기간 간 대체 효과라고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기간 간 대체 효과를 촉발하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이자율의 상승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것도 기간 간 대체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오늘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를 이렇게 밸런스 아웃 하는 거예요. 계속 조정해 주는 것이죠. 이자율이 만약 하락한다면 현재 소비는 상대적으로 싸지고 미래 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거니까 다른 선택을 할 거예요. 이자율이 떨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하락해요. 그러면 렌더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축을 줄이겠죠. 세이빙을 줄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는 어떨까요? 현재 소비를 늘리겠죠. 현재 소비를 늘리려면 더 많이 빌려야 돼요. 그래서 차입을 늘릴 거예요. 바로잉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기간 간 대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상대 가격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무엇이 더 비싸지고 무엇이 더 싸지고 이게 나타나겠죠. 그렇게 되면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조금 무엇을 하나 올리고 무엇을 떨어뜨리고 혹은 무엇을 하나 올리고 무엇을 떨어뜨리고 반대 방향으로 뭐 작동하겠죠. 이걸 우리가 기간 간 대체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바로워들과 모든 렌더들을 다 우리가 거시경제 전체에서 모든 소비자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자율 변화에 따른 현재 소비의 반응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ggregate consumption 이건 경제 전체의 총 소비겠죠. 총 소비. 다시 말하면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에서 바로 이 C를 가리키는 거죠. 총 소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정리해 보면 앞에서 이제 뭐 이 두 가지 테이블을 정리한 것입니다. 돌아가서 자, 이 테이블하고요. current consumption에서 이 부분하고 이건 이제 렌더들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워들의 경우 이제 current consumption 우리의 관심은 바로 current consumption이니까요. 현재 소비. 정리해 보면 렌더들의 경우에는 대체 효과 결과 현재 소비를 당연히 줄여야 되고요. 바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소비를 당연히 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효과에 따르면 렌더는 당연히 소득 효과에 따르면 현재 소비를 늘리지만 바로워는 반대로 현재 소비를 줄이겠죠. 자,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가 더 크다라고 우리가 가정했기 때문에 랜더도 마찬가지고 바로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현재 소비를 줄이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의 경우에는 대체 효과가 더 크다고 가정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요. 뭐 랜더의 경우는 우리가 대체 효과가 일반적으로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소비는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나는가? 기간 간 대체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가격, 상대 가격이 변화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랜더들은 뭐 현재 소비를 미래로 이자율이 상승할 때 보내려고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바로워들도 덜 빌려서 미래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겠죠. 현재 소비는 감소합니다. 이제 간단한 이기샘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 기간 모형에서 라이프타임 버짓 컨스트레인트, 그 다음에 이제 효용함수를 어떻게 극대화하는지 제가 조금 긴 시간 설명을 해드렸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솔루션을 얻었었는데, 현재 소비는 라이프타임 인컴의 1 over 1 플러스 베타만큼이라고 했고, 이게 라이프타임 인컴이죠. 현재 가치로 표현한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의 1 over 1 플러스 베타만큼이 현재 소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가치로 표현한 라이프타임 인컴의 베타 오버 1 플러스 베타가 미래 소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뭐 S는 뭐 현재 소득과 이 S로 구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구했었죠. 현재 소득 Y 마이너스 타우에서 현재 소비를 빼서 우리가 S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건 저축이 될 수도 있고 차입이 될 수도 있어요. 0보다 큰 사람은 랜더고요. 0보다 작은 사람은 S가 0보다 작은 사람은 이제 바로우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자율이 상승할 때 정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 현재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뭐 C든 C 프라이빗 이건 크게 여러분 개의치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사람이 랜더인지 바로우인지 이거 지금 소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랜더인지 바로워인지 상관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하는 소득을 우리가 더 많이 디스카운트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해서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떨어지고 현재 소비는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랜더든 바로워이든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현재 소비는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 이 경우에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보시죠.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미래 가치로 표현한 평생 소득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 값이 늘어나겠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미래 소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결과, 한번 돌아가 볼까요? 랜더의 경우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랜더의 경우에는 뭐 대체 효과가 더 크다고 가정을 한다면 랜더는 미래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싼 걸 더 많이 소비할 테니까. 바로의 경우는 어떤가요? 바로의 경우는 대체 효과가 더 크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소비는 늘어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단한 모형을 사실 사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임플리케이션은 사실상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평생 소득의 미래 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워이든 랜더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 소비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와 랜더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제 S를 봐야겠죠. S가 0보다 큰 사람은 랜더고 S가 0보다 작은 사람은 바로워입니다. 그래서 먼저 랜더부터 생각해 보죠. S가 0보다 큰 사람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S가 0보다 큰 사람이에요. S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요 앞에 있는 값이 이 뒤에 있는 값보다 큰 사람이겠죠. 이쪽이 더 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S가 0보다 커지겠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면
저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현재 소득이 상대적으로 미래 소득보다 더 많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컨섬션 스무딩은 스무딩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현재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면 현재 소득을 미래로 보내서 둘 사이의 컨섬션을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할 거예요. 컨섬션 스무딩을 선호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저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현재 소득이 미래 소득보다 대체로 더 큰 값을 가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자율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자율은 여기 나타납니다. 이자율이 여기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텀은 변하지 않고 뒤에 있는 텀만 이렇게 떨어져요. 이 전체 값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표현한 미래 소득이 전보다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상대적으로 현재 소득이 미래 소득보다 많은 사람이 저축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미래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승하면 미래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미래 소득을 현재로 끌어당겨 올 때 그만큼 더 많은 코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그래서 전보다 저축을 줄이려고 하겠죠. 죄송합니다. 전보다 저축을 늘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값은 변하지 않았는데 뒤에 있는 값이 작아졌으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제가 혹시 실수를 해도 바로 그때 바로 잡아 주시는데 이건 제가 역시 실수를 하고 정말 이상한 길로 막 빠져도 저를 붙잡아 주지 못하니까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축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텀이 작아지기 때문에 S는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바로의 경우를 생각해 볼 텐데, 자, 바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어는 어떤 사람이냐면 상대적으로 현재 소득보다 미래 소득이 더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컨섬션 스무딩을 하고 싶을 때 미래 소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죠. 차입을 통해서. 그래서 바로어들은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텀보다 두 번째 텀이 상대적으로 큰 사람들이 대체로 바로어가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두 번째 텀이 전보다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표현을 했을 때 그 가치가 전보다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은 랜더의 경우에도 똑같이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있는 텀이 100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텀이 이자율이 상승하기 전에 200이었다고 한번 해보죠. 이자율이 상승하기 전에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만큼을 빌리고 있었냐면 100 빼기 200이어서 마이너스 100이 되니까 100만큼을 빌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자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텀이 200보다 더 작은 값을 갖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50으로 떨어졌다고 해보죠. 이자율이 상승해서 미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표현한 것이 하락했어요. 현재 가치로 표현했을 때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차입은 얼마가 되냐면 100 마이너스 150이니까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을 빌리냐면 50만큼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차입은 100에서 50으로 줄어들겠죠. 차입은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할 때 저축은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차입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으로 대체하시고요. 절대값으로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축은 당연히 늘어나야 되고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저축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차입으로 봤을 때는 제가 간단한 숫자 말씀드린 것처럼 차입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그림에서 봤던 결과가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투피리어드 모형에서의 이제 정부의 역할인데 이 부분은 동영상을 한번 끊고 다음 클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